아직 변한 건 없다. 요거는 뭐냐면요. 기사 하나 볼 건데 비즈니스 워치라는 다 풀면 집값 잡힐까? 이렇게 의문이 들고 윤석열표 규제 완화 어쩌나 해서 재건축 세금 대출 완화 추진에 매물은 줄고 집값이 들썩인다. 그리고 무조건 완화보다는 단계적 추진 속도를 해야 된다.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속도 조절, 힘을 받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LTV, DSR 이런 거 건들지 안 건들지, 그리고 뭐 이런 재건축이나 세금 같은 거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일부 특정 지역들의 집값이 움직일 텐데 그게 이제 상승 쪽으로 가냐 하락 쪽으로 가냐,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흐름이냐 또는 이게 옆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있을 거냐를 예의주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대선 이후 집값 들썩, 인수위에서도 속도 조절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이 이제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가격이라는 게 이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망세잖아요. 결정적으로 1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이가구도 안 되고,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마라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금 이렇게 강보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특정 지역들을 뺀 나머지들은 이렇게 강보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서울 쪽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이 재건축으로 한번 뒤집어 써야 돼요. 어쨌든 그 집을 부셔서 한번 집값이 들썩여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면 다음 정권이냐 거예요. 누군가 매는 한번 맞아야 돼. 서울에 아직도 40년 된 거, 금가구, 녹물 나오는 거, 이런 아파트들을 누군가는 한번 총대를 메고 부셔야 되거든요. 재건축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집값이 막 올라가겠지. 대신 그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집들이 생기니까 집값이 입주 때는 안정될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 재건축을 뭉탱이 그러니까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 이제 뭉탱이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할 거냐, 하나씩 할 거냐,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한 번에 끌어올리고 한 번에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그때는 싫은 얘기 안 나오고 뭔가 너 때문이다라는 거를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민연금 개혁 안 하는 것처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여기 보면은 대선 이후 3월 10일에서 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가 46건이 나타났고 전체 149건의 30%가 신고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만능이 아니고 마스터 플랜 내놔야, 그래서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거라는 전망,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 확대, 평택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요거를 연장하고 확대한다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래서 평택이 이제 조합 아파트는 거의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혹시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 있죠. 거래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들이 연장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 지역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대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유지를 하거나 연장하거나 또는 더 강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물론 평택이 일부 특정인 분들은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또 일부 특정인 분들은 또 하락하는 게 좋으실 거고 여러모로 이제 상충되는 게 있겠지만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도 그걸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물가 올라가는 거 대비, 즉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뭐 고기값, 달걀값, 뭐 야채값, 곡물값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자산 가격을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는다. 물론 그런 곡물이나 이런 우리 생필품 가격이 안 올라갈 때 자산이 올라갔으니 이게 이렇게 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늘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연장선상으로 부동산 자산 이대로 무너지는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너지는가? 요 말을 이제 하는 거는요, 요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미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고 월 116조 원의 양적 긴축까지 한다. 이르면 5월에 착수를 한다. 밑에 내용이야 이런 거를 쭉 풀어 써놓은 거고,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시중에 돈이 귀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렵고 복잡하게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면 딱 한마디예요. 돈이 귀해진다. 네. 앞으로는 이 종이 쪼가리 현금이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줄이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죠. 참 그래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여기 라면이 한 봉지 있었다고 보죠. 라면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예.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요 100원이 110원이 됐다. 라면 값이. 예. 라면 값이 110원이 됐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 100원의 가치가. 요 동전 1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낮출 수 있는가? 110원짜리를 다시 100원으로 만들 건가?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자, 100원짜리가 110원이 되고 200원이 됐는데 그게 다시 100원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못 봤고,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던 물가가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면 잡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0원짜리를 이렇게 팔아요. 1+1으로. 이 1+1 개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나의 100원은, 나의 요 100원은 가치가 어떻게 된 건가? 요 100원이라는 요 가격은 어떻게 된 건가? 예전에 라면 한 봉지 값이었는데 110원을 주면은 이제 두 봉지가 생기네? 라는 개념. 점점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돈의 가치라는 거는 금리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자산 같은 게 현금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니 같은 거를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1억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게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1억으로 똑같은 걸 살 수는 없다. 아무리 현금 가치가 올라도 이렇게 요거의 가치가 올라도 1+1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220원짜리를 내가 사 와야 되는 거거든요. 행사할 때. 결국 돈의 가치라는 거는 일정 부분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다시 꼬꾸라지기가 쉽지 않더라. 우리가 예전 과거에 1,0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다시 1,000원으로 하기는 어렵더라. 일정 부분의 대가는 따라온다. 즉 아파트 가격이나 뭔가 이런 실물 자산이 이런 그래프상에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다시 이 바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더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해가 됐겠죠? 네. 다시 요 바닥으로는 안 온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고 금리를 올리고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부여를 한다고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다만 더 새지 않게 막는 거다. 즉 현재 내가 전세를 산다라는 거는 현금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란 말이죠. 1억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현금을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건데 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1억에 전세 살고 있었던 집이 1억이 되면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잘 안 되더라.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꾸준히 떨어진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0.5%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건 시중에 풀어놨던 돈을 다시 빨아당기면서 현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현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시중에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200원을 줘도 300원을 줘도 안 되니 다시 그거를 일정 부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또 있잖아요. 경기 침체. 왜냐하면 기존에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200원이 됐다가 다시 100원이 되면 안 만들죠. 손해인데 만들면. 그럼 경기 침체가 오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된다? 다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다시 돈을 푼다. 다만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병 걸린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고 했을 때처럼 어느 정도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약해진다라는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이걸 막아야 되니까 지금 금리도 올리고 시중에 있는 돈도 빨아 당기고 하면서 건강하니까 수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다시 아파지고 뭔가 비리비리하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하면 다시 이제 뭐 인삼도 먹이고 그게 이제 양적 완화죠. 다시 시중에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시중에 물가가 오르는 거를 눈 감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요 부동산은 천천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금리가 어느 정도 맞닥뜨리면은 그때서야 이제 요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또 요렇게 크로스 되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부동산은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 가진 사람이 더 갖는 시장이 또 열린다면 물론 지금 몇 년 동안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집값이 주춤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전세 사는 게 현명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뭔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세계 정세적으로 뭔가 또 다른 데서 무역 전쟁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때 당시 다시 뭔가 시작됐을 때 나는 그거를 알아채고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생업이 지금 바쁘다라면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는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